박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 최기석이 건넨 등산용품들을 바라봤습니다. 새 상자에서 막 꺼낸 등산 스틱이 은색 광택을 내며 놓여 있었고, 발열 패치 한 상자, 그리고 수면에 좋다는 허브 블렌드 티백까지. 여보, 갑자기 왜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기석이 기념일을 챙긴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작년 결혼기념일엔 아예 잊고 지나갔는데 올해는 갑자기 설악산 일출 트레킹을 제안했습니다. 은혼식이잖아. 30년이면 특별하게 보내야지. 기석은 평소답지 않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기석의 시선이 계속 휴대폰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등산 스틱도 무겁지 않게 가벼운 걸로 골랐어. 이 발열 패치는 새벽 추위 때문에 준비한 거고. 지우는 등산 스틱을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가벼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수면티는 뭐예요? 전잠 잘 자는데. 산에서 잠 못 이루면 다음날 힘들잖아. 카페인 없는 허브차니까 부담 없을 거야. 기석은 서둘러 설명했지만 지우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 우편으로 온 보험갱신 안내서가 떠올랐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은행 감사 출신의 직업병인지 자세히 들여다봤었어요. 보험료가 오른 게 아니라 특약이 추가된 거였습니다. 산악조난 특약, 상해 보험금 상향. 왜 갑자기 이런 특약을 추가했을까요? 여보, 며칠 전에 보험 특약 추가한 거 아세요? 기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나이 들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거지. 요즘 산악사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기석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지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동의 없이 추가하셨어요? 보통은 상의하잖아요. 깜빡했어. 미안, 앞으론 상의할게. 기석은 이미 화제를 바꾸려 했어요. 준비물 더 필요한 거 있어? 새벽 4시에 출발해야 일출 볼 수 있다던데.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어요. 30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오늘의 기석은 뭔가 달랐습니다. 밤늦게 기석이 샤워하는 동안 지우는 조용히 등산 스틱을 다시 살펴봤어요. 손잡이 아래쪽을 자세히 보니 작은 나사가 보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작은 드라이버로 열어보니 속이 비어 있었어요.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들 민호가 말한 것 중에 요즘 등산객들이 미니 GPS 추적기를 넣어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우는 서랍에서 동전만 한 작은 GPS 태그를 찾아 등산 스틱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샤워를 마친 기석이 나오자 지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내일 날씨 좋다네요. 일출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오랜만에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자. 기석의 미소가 어쩐지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지우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무게가 그녀를 의심 대신 믿음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기석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마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리자 지우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한두 시간 잠들었을까요? 기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커피 말고 이거 마셔.
산에서 수분 보충에 좋대. 기석이 건넨 것은 어제 받은 허브 블렌드 티였습니다. 향긋한 라벤더와 카모마일 냄새가 났어요. 이렇게 새벽에 마시면 졸리지 않을까요? 괜찮아. 카페인 없다고 했잖아. 기석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지우는 차를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뒷맛이 남았어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설악산으로 향하는 동안 지우는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멀미일까 생각했지만 평소에 멀미를 하지 않는 체질이었거든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기석의 관심은 진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본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조금 어지러워요. 새벽이라 그런가 봐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오색 케이블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등산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헤드램프 불빛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첫 차는 5시 30분이야. 공룡능선까지 올라가서 일출 보자. 지우는 배낭을 메고 등산 스틱을 잡았어요. 손에서 전해지는 금속의 차가운 느낌이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그 안에 GPS 태그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작은 보험 같았거든요. 케이블카 안에서 지우의 어지럼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좀 어지러워요. 내려서 좀 쉴게요. 벌써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상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간신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머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특별한 기념일이니까요. 공룡능선 전망대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올랐어요. 기석은 평소보다 다정했지만 묘하게 조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야 해. 일출 시간 놓치면 안 되잖아.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다른 등산객들도 여럿 있었지만 그들은 좀 더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자. 뷰가 더 좋아. 기석이 안내한 곳은 전망대 난간 근처였어요. 절벽이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난간이 있잖아. 기석은 지우의 손을 잡고 난간 쪽으로 이끌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어지러웠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첩첩산중이 새벽 안개에 쌓여 신비로웠거든요. 30년이네. 기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거죠. 그래, 정말 고생했어. 기석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석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30년 함께 살았지만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잔혹하고 동시에 해방감이 담긴 미소. 여보. 그 순간 기석의 두 손이 지우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지우는 균형을 잃었어요. 난간에 걸쳐 있던 몸이 절벽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지우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난간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기석의 미소였어요. 그 미소에는 죄책감이나 놀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계획했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떨어지면서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수면제였구나. 어제 마신 차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고 힘이 없었던 거구나. 몸이 나뭇가지에 부딪혔습니다.
바위에 머리를 찧었어요. 또 다른 나뭇가지, 또 다른 바위.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지우는 절실히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우는 깊은 협곡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지우는 바위 틈새에 끼어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욱신거렸지만 다행히 의식은 뚜렷했어요.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들이 충격을 분산시켜준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어요. 몇 시간이나 기절해 있었던 걸까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봤습니다. 왼팔이 아팠지만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머리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어 보였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깊은 계곡 바닥이었습니다. 큰 바위들과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작은 계곡물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나갈까요? 가장 급한 건 물이었습니다. 목이 바짝 탔거든요. 다행히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계곡물 소리가 났어요. 지우는 바위를 짚고 일어서서 천천히 그쪽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생수보다 맛있었어요.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물을 마시고 나니 머리가 좀 더 맑아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첫째, 기석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둘째,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 셋째, 여기서 나가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지우는 배낭을 뒤져봤습니다. 다행히 배낭은 등에 꽉 메고 있어서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안에는 생수 한 병, 간단한 간식, 그리고 비상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호루라기였어요. 예전에 산악안전 교육에서 배운 대로 조난 신호는 3번 짧게 불어야 합니다. 삐삐삐, 삐삐삐, 삐삐삐. 소리가 계곡 사이로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10월 초 설악산의 밤은 추울 테니 체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배낭에서 비닐 우비를 꺼냈어요. 바람막이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맺히면 우비로 물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본 방법이었거든요. 왼팔이 아픈 건 관절이 어긋난 것 같았어요. 지우는 신발끈을 풀어서 삼각건을 만들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받은 게 도움이 됐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지우는 바위 틈새에 몸을 웅크리고 우비를 덮었어요. 별들이 계곡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 무서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보험금일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을까요? 지우는 그동안 놓쳤던 신호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 기석이 이상했던 것들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던 것, 갑자기 골프를 자주 치러 나가던 것, 회사 얘기를 피하던 것, 그리고 며칠 전에 보험 특약 추가,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구나. 지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새벽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우비를 펼쳐서 이슬을 모았어요. 적은 양이었지만 목을 축일 수는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다시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삐삐삐, 삐삐삐. 이번에는 저 멀리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지우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등에는 약초를 담은 것 같은 큰 바구니를 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데까지? 떨어졌어요.
위에서 떨어졌어요. 남자는 지우의 상태를 빠르게 살펴봤어요. 산에서 오래 산 사람의 경험이 보였습니다. 일단 나가야겠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 정태수라고 해요. 이 근처에서 약초 캐는 일하거든요. 박지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태수는 지우를 부축해서 계곡에서 나가는 길을 안내했어요. 험한 길이었지만 산에 익숙한 그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부터 가야 하는데 어디로 연락드릴까요? 그 순간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연락하면 안 돼요. 왜요?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 죽은 사람으로 남아야 해요. 지금은 정태수는 지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범상치 않은 의지를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편이 저를 밀었어요. 죽이려고. 정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를. 증거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제 말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알아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며칠만 숨을 곳만 있으면 돼요. 정태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장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서 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우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정태수의 산장은 설악산 자락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어서 일반인들은 찾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작은 통나무 집이었지만 생활에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에 산림청에서 일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이곳에서 약초 캐며 살고 있어요. 정태수는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어요. 며칠 전부터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설악산에서 실종된 여자가 있다고. 남편이 찾으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파출소에 실종 신고했다는데 남편이 보험회사에도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실종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지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기석이 벌써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실종 경위를 설명할 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진다더군요. 정태수의 말에 지우는 확신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고.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딸한테 연락해야 해요. 직접 연락하면 위치 추적당할 수 있어요.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정태수는 신중했어요. 지우는 딸 서윤의 번호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예요. 아마 제 실종 소식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전해주세요. 엄마는 살아있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절대 믿지 말라고. 정태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서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지우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전해 듣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지금 나타나면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다고. 알겠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은행 감사 출신의 실력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노트 좀 있나요? 정리할 게 많아요. 정태수가 공책과 펜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우는 기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돈 문제가 있을 가능성. 갑자기 보험을 추가한 것으로 봐서는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둘째, 다른 여자가 있을 가능성. 최근 몇 달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셋째, 회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인테리어 업계가 요즘 어려운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석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지우는 기석의 루틴을 떠올렸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2시부터 5시까지 골프를 쳤어요. 20년 넘게 바뀌지 않은 습관이었거든요. 화요일에 집에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해요. 지우는 등산 스틱을 가져와서 바닥 부분을 열었어요. 안에서 동전만 한 GPS 태그가 나왔습니다. 이걸 넣어뒀거든요. 직감적으로 GPS 로그를 확인해 보니 그날의 이동 경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상부 정류장까지 그리고 전망대까지의 경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기석이 저를 그곳까지 데리고 갔다는 증거니까요. 화요일이 되자 지우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태수가 빌려준 낡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집으로 향했어요. 기석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30년 살던 집이지만 이렇게 들어오니 마치 도둑이 된 기분이었어요. 서재로 향했습니다. 기석의 노트북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다행히 전원은 꺼져 있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그대로였어요. 아이들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는데 20년째 바뀌지 않은 비밀번호였습니다.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된 카카오톡을 확인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서야, 이제 괜찮아. 며칠만 더 기다려. 오빠, 정말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 빚이 너무 많아서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 그래도 지우 언니가 이미 끝난 일이야. 내가 걱정할 건 없어. 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는 회사 비서였어요. 결혼식 때도 왔었는데 기석과 그런 관계였다니. 더 위로 올려서 대화를 확인해 봤어요. 보험금이 22억이나 돼? 진짜? 응. 내 명의로 된 것도 8억이야. 제 명의요? 언제 가입한 거예요? 내가 회사 들어올 때. 잘 챙겨줄게. 지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서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본인도 모르게. 이메일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온 독촉장들이 수두룩했어요. 대출, 카드, 외상매입금. 총액을 계산해 보니 45억이 넘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회계 프로그램에도 접속해 봤어요. 다행히 클라우드로 연동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부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가짜 발주서, 허위 세금 계산서, 차명 계좌로의 자금 이동. 전형적인 횡령 수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임 횡령으로 감옥 가는 거야. 지우는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어요. 카톡 대화, 이메일, 회계 자료까지 모든 것을. 서랍을 뒤져보니 보험 증권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것만 4건, 총 22억. 그리고 민서 명의 8억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약국 영수증이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수면제를 여러 번 구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계획적이었구나. 정말로. 지우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정태수가 빌려준 휴대폰으로요.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민서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민서 씨, 당신 명의 8억 보험의 수익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세요. 놀랄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지우는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기석이 돌아오기 전에 빠져나와야 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 해. 산장으로 돌아와서 정태수에게 모든 걸 보고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 같은데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죠. 아니요. 아직 부족해요. 민서의 증언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망가뜨려야 해요.
지우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냥 감옥 보내는 걸로는 성이 안 차요. 그날 밤 지우는 더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지우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민서에게 보낸 문자의 여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기석의 컴퓨터를 켜니 카톡에 새로운 대화가 있었어요. 민서야, 왜 연락 안 돼? 전화 좀 받아. 오빠, 저 지금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왜 그래? 제 보험 수익자가 오빠더라고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보험료도 내주고 있잖아. 그럼 지우 언니 일이 생기면 저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뭔 위험을 당해?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민서가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더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회사 직원들에게서 온 임금 관련 문의들이었습니다. 몇 달째 월급이 밀린 것 같았어요. 지우는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익명으로 임금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었거든요. 회사 정보와 체불 내용을 자세히 기입했어요. 은행 감사 시절의 경험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효과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탐사보도로 유명한 방송국 PD에게 제보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험 사기와 횡령이 결합된 사건이라고 하니 관심을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아내 살해 후 22억 보험금 노려.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보험조사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김 과장님, 저 박지우예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우 씨? 그런데 지금 실종 중이라고 들었는데. 긴 얘기예요. 일단 만나서 얘기할게요. 보험조사관과 만난 자리에서 지우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GPS 로그, 카톡 대화, 약국 영수증, 회계 자료까지. 이 정도면 명백한 보험 사기네요. 그런데 왜 직접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우리한테 먼저 와요? 보험회사에서 먼저 움직이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경찰 수사보다 보험 조사가 더 빠르잖아요. 맞네요. 바로 내부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후 기석의 회사 앞에는 임금 체불 관련 시위대가 나타났어요. 직원들이 월급을 달라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 나와. 월급 내놔. 가족들이 굶고 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중견 인테리어 업체의 임금 체불 사태라고. 기석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서에게 연락했지만 피하고 있었고 회사는 시위대 때문에 정상 운영이 안 됐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최기석 씨,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죠? 실종 경위와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해서요. 조사관이 직접 찾아뵐게요. 기석은 점점 몰리기 시작했어요. 채권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익명으로 곧 22억 보험금이 나온다는 정보를 흘렸거든요. 대표님, 빚 갚을 돈 있으시잖아요. 왜 안 갚으세요? 무슨 돈 얘기예요? 보험금 말이에요. 22억이나 된다며요? 기석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지우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거든요. 민서 씨, 혹시 최기석이 다른 보험도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모르는 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민서 씨를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나중에 같이 버려질 수도 있어요.
익명의 문자들이 계속 왔어요. 민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민서는 기석에게 말했어요. 오빠, 저 이제 못하겠어요. 갑자기 왜 그래? 누군가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요. 오빠가 저를 이용한다고, 나중에 버릴 거라고. 누가 그런 문자를 보내? 모르겠어요. 하지만 맞는 말 같아요. 기석은 패닉에 빠졌어요.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회사는 임금체불로 문제가 되고 보험회사는 조사를 시작했고 채권자들은 돈을 독촉하고 민서마저 등을 돌렸어요.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지우는 산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정태수가 물었습니다. 언제 나타날 건가요? 곧이에요. 기석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지우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자신이 당한 배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석의 삶은 하루하루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앞 시위는 연일 계속됐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져 갔어요. 인테리어 업체 대표, 직원 월급 수십억 떼먹고 잠적 시도. 기사 제목들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보험조사관은 기석을 계속 압박했어요. 최기석 씨, 부인 실종 당일 아침에 약국에서 수면제 구매한 내역이 있네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잠 못 이뤄서 샀어요. 그런데 구매 시간이 새벽 2시예요. 24시간 약국에서 설악산 가기 직전에 말이죠. 기석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부인 명의로 된 보험이 사건이나 되는데 모두 최근에 가입하거나 증액했네요. 보장을 늘리려고 했어요. 부인 동의서는 어떻게 받았죠? 부인은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몰랐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무슨 증언이요? 누가 그런 말을?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석은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채권자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대표님, 이제 그만 나오세요. 22억 받으실 거 다 아는데 왜 숨어 계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알아요. 부인 죽고 보험금 받으실 거라고. 기석은 오싹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다 노출된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완전히 돌아섰어요. 지우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민서 씨, 최기석이 회사 돈으로 도박했다는 거 아세요? 민서 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빨리 빠지세요. 경찰 조사 들어오면 민서 씨부터 조사받을 거예요. 익명의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어요. 민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빠, 저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민서야,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끝나간다고. 아니에요. 저한테 계속 연락 오는데 경찰이 곧 온다고 해요. 누가 그런 연락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저도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기석은 민서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서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탐사보도 PD도 취재를 시작했어요. 최기석 대표님이시죠? SBS 탐사보도부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보험 사기 의혹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기석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PD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앞에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거든요. 최 대표님,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석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도주하는 최모 씨의 모습입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산장에서 뉴스를 보며 만족했습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에요. 정태수가 물었어요. 뭘 할 건가요? 경찰서에 가려고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지우는 GPS 로그와 CCTV 영상을 대조해 봤어요. 설악산 케이블카 주차장의 CCTV에는 그날 아침 자신과 기석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대도 정확히 맞았어요. 새벽 5시에 도착해서 5시 30분 케이블카를 탔고 오후 1시경에 기석 혼자 내려온 것까지. 이 영상과 GPS 로그 그리고 약국 영수증만 있으면 충분해요. 약국 CCTV도 확보했어요. 새벽 2시에 기석이 수면제를 사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 순서가 완벽하네요. 새벽 2시 수면제 구매, 4시 출발, 5시 설악산 도착, 그리고 실종 신고.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지우는 딸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엄마, 드디어요? 응. 모든 증거가 다 준비됐어. 내일 아침에 경찰서로 가자.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속초경찰서 앞에서. 그리고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당연하죠. 그런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진짜 살아야지.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정태수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꼭 이기세요. 이길 거예요. 반드시. 지우는 산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세상에 나타날 시간이었거든요. 복수의 마지막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속초경찰서 앞에는 서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서윤아,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어요. 민호는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그게 나아. 일단 들어가자. 경찰서 내부는 분주했어요. 지우와 서윤이 나타나자 담당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종자 본인이시라고요? 네. 박지우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됐죠? 남편분이 찾으러 다니셨는데 그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일단 조서부터 받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면제가 든 차, 절벽에서의 일, 그리고 한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까지. 이 GPS 로그를 보세요. 제가 등산 스틱에 넣어둔 거예요. 왜 미리 넣어뒀나요? 직감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형사는 GPS 로그와 CCTV 영상을 비교해 봤어요. 시간과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국 영수증이에요. 새벽 2시에 수면제를 샀어요. 카톡 대화 내용도 있네요. 민서라는 분과. 네. 비서와 불륜 관계였고 저를 제거하려고 공모했어요. 증거가 상당하네요. 그런데 왜 바로 신고 안 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냥 저 혼자 말한다고 믿어줄까요?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님, 도와주세요. 누군가 저를 스토킹하고 있어요. 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서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때가 됐네. 형사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지우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나가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더 확실할 거예요. 지우는 조서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석은 민원실에서 형사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진짜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 순간 기석은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봤어요. 익숙한 걸음걸이, 익숙한 실루엣.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 지우는 천천히 기석에게 걸어갔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눈빛만 달랐어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거든요. 안녕 여보. 기석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살아있어? 놀랐어? 죽었을 줄 알았지? 주변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당신이 밀어서 떨어뜨렸지만 운 좋게 살아났어.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증거 다 있어.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GPS 로그, CCTV, 카톡 대화, 약국 영수증. 모든 게 다 있어. 기석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 순간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그리고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서윤은 변호사다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참고인으로 오셨어요. 입구 쪽에서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증언하겠어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기석 대표가 지우 언니를 죽이려 했다고 계획을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거 대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민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기석이 소리쳤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저도 8억짜리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게. 수익자는 오빠였고요. 그건 저도 언젠가는 사고를 당할 뻔했겠죠? 민서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담당 형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최기석 씨,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우는 기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30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게 되네. 지우야, 제발. 나를 밀었던 그 손, 이제 법이 붙잡을 거야. 기석은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지우는 경찰서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 달 만에 맞는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윤아. 재판이 남았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민서 씨도 피해자예요. 이용당한 거니까. 지우는 민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기 내서 증언해 준 게 고마웠거든요. 재판에서 사실대로만 말해주세요. 그럼 됩니다. 며칠 후 사건은 온 나라의 관심을 받았어요. 30년 부부 절벽살인 시도 사건. 22억 보험금 노린 치밀한 범행.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극적 귀환. 언론들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기석에게 살인미수, 보험사기, 배임횡령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지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정의는 실현됐으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석은 도박과 주식으로 45억의 빚을 졌고 회사 돈까지 횡령했어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민서도 같은 수법으로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민서는 공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도 위험할 뻔했어요. 민서는 지우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회사는 파산했지만 몰수된 재산과 보험금 일부로 직원들의 밀린 월급은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받게 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뜻깊은 일을 시작했어요. 산악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를 설립한 것입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였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정태수도 이 일에 동참했어요. 지우 씨 덕분에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됐네요. 저야말로 정태수 씨 덕분에 살았어요.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보다는 동지적 유대감이 있었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사이에 든든한 신뢰였습니다. 서유는 어머니의 사건을 계기로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되었어요. 엄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이런 피해자들을 더 도와주고 싶어요. 민호도 소방관으로서 산악구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울게요. 가족들은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졌어요. 1년 후 지우는 설악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산악구조 봉사단원들과 함께였어요. 공룡능선 전망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떨어졌던 그 자리였어요. 무서우시지 않아요? 함께 온 봉사단원이 물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지우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기서 새로 태어났거든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설악산의 청량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호루라기를 꺼냈어요. 1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호루라기였거든요. 삐. 짧고 명확한 소리가 산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이제 내가 나를 구한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6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삶.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어요. 설악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에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희망과 재생의 이야기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결말이라고. 산 아래 펼쳐진 마을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함께 일할 사람들,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들이요. 지우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등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산이 잘했다. 이제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지우는 산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